혹시 수출 대금을 달러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받자는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솔깃한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위험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외 파트너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요, 이번 대금은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어떨까요? 특히 외화 송금이 좀 까다롭거나 은행 수수료가 엄청 부담되는 국가의 파트너라면요. 와, 이 제안은 진짜 거절하기 힘든 유혹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 유혹적인지 이 화면이 딱 보여주죠. 왼쪽 보세요. 거북이처럼 느리고 복잡한 은행 시스템. 그리고 오른쪽은요. 뭐 로켓처럼 빠른 암호화폐. 비즈니스 효율만 딱 놓고 보면 답은 사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빠르죠. 싸죠. 간편하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주저없이 예스를 외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시만 멈춰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비트코인으로 받아도 되나? 이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진짜 올바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의 외국환 거래법은 이 거래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법의 눈으로 볼 때 이 거래의 실질이 뭐냐는 거죠. 이 질문 안에 모든 답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 형식보다 실질이라는 원칙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규제 당국은요, 여러분이 결제 수단으로 뭘 썼는지, 비트코인을 썼는지, 뭐 다른 걸 썼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보는 건 딱 하나, 계약서에 어떤 통화가 적혀 있느냐는 겁니다. 계약서에 100만 달러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 비트코인으로 받던 금으로 받던 그건 그냥 100만 달러짜리 외환 거래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은 바로 이 5단계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봅니다. 계약서 통화는 달러인데 실제 정산은 암호화폐로 하고 은행은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신고는 어떻게 됐고 회계 처리는 또 어떻게 했는가. 이 5개의 고리 중 하나라도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거 왜 이랬어요? 를 증명해야 할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 회사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논리 구조가 깨졌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스크는요, 마치 양파 껍질 같아요. 3단계에 걸쳐서 까면 깔수록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자, 한번 벗겨볼까요? 자, 첫 번째 껍질입니다.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리스크죠. 바로 행정적인 처분, 다시 말해 과태료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신고해야 할 거래를 깜빡하거나 누락하면 위반한 금액의 최대 4%까지 과태료를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재무대표에 딱 찍히는 비용이거든요. CFO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현실적인 문제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한 단계 더 심각해집니다.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요. 아예 공식적인 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관이 우리 회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외환 검사하다가 발견할 수도 있고요.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다가 찾아낼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자금 세탁 방지 문제랑 얽히게 되면 금융정보 분석원까지 나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라는 걸 증명해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양파의 가장 속 부분입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의 리스크, 바로 형사 리스크입니다. 거래 규모가 일정액을 넘어가면요. 이건 더 이상 과태료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미신고 거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편리하자고 했던 기술적인 선택 하나가 우리 회사를 범죄 혐의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무서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방어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요.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사 시스템은요, 이렇게 계약서 통화랑 실제 결제 수단이 다른 비정상적인 거래를 자동으로 딱 잡아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담당자가 눈으로 보고 알아채기만을 바라고 있나요? 두 번째는 회계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암호화폐를 딱 받았을 때 어떤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기록할 건지 명확하고 일관된 내부 규정이 문서로 딱 만들어져 있나요? 만약 그때그때 다르게 임의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조사관 앞에서 모든 방어 논리가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고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서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특정 실무자 한 명의 경험,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분이 퇴사하거나 실수하면 우리 회사는 그 순간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는 시스템이어야 하지 사람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잘 준비된 회사가 취해야 할 전략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이게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고 신고 절차를 아예 우리 회사 표준 프로세스 안에 넣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건 너무 늦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내부 통제와 신고 구조는요, 그냥 감사에 대비하는 방어 수단이 아니에요. 외부 투자자나 파트너들에게 우리 회사의 자금 흐름은 이렇게 투명하고 합법적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혁신은 속도를 만들지만 구조는 기업을 지킨다. 암호화폐 결제는 분명 우리 비즈니스에 놀라운 속도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 위에서 우리 회사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결국 튼튼한 법적, 재무적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속도와 구조, 이 두 개의 날개를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